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TV 신유정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나 그리고 무역 다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인해서 그 두 국가 간의 설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귀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월간 서울경제TV에서는요, 이 미국과 중국 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달 열릴 중국의 전인대 이후에 어떻게 좀 경제가 흘러가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귀한 분 모셨는데요.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벌써 또 3월이 됐네요. 네. 봄입니다. 네, 진짜 날이 좀 많이 풀렸다 싶은데요. 근데 요즘에 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좀 아직 냉랭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냉전 체제로 이제 더 급속하게 네.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5월을 전후해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내년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 그리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미중 갈등 문제는 봉합이 되기보다는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경제나 정치 문제가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진짜 봄이 찾아와야 할 텐데 지금 어쨌든 찾아오게 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기 앞서서요. 최근에 정말 핫한 이슈죠. 이 챗 GPT. 혹시 소장님 사용을 해보셨을까요? 저는 아직 좀 사용하지는 못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문명이 이 길을 좀 네. 늦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당근 마켓도 네. 최근에서야 이제 정말요? 이용할 정도로 네. 조금 늦은 편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 당근마켓도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사용을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진짜 모든 내용을 한 번씩 다 쳐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뭐 맛집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다 쳐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챗 GPT에다가 지금 이 G2 상황이 어떤가,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어떠냐 하고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한번 제가 쳐본 결과로 한번 보니까 이 챗 GPT에서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양국 모두 이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좀 빠른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 소비와 기업 투자 회복을 위해서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국은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외형상으로는 그렇고 되고요. 네. 또 내부적으로는 현재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눌러놨던 네. 소비가 이제 자극돼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뉴욕시에 우리 아들이 그 출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욕시 인구가 880만밖에 안 됩니다. 네. 서울 인구보다 작은데요. 하지만 뉴저지를 비롯해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면서 맨하탄 같은 경우에 170만 명 정도가 거기서 일하다가 네. 또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이브리드형 근무를 했지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형 근무라는 게 주 3일 출근 네. 그리고 이틀은 집에서 재테크 근무하는데 이제 풀 리모트 워크 그러니까 정상 근무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 때문에 뭐 맨하탄에 가보면 사람들끼리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네. 상당히 번잡해지기 시작했고요. 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당 근로자당 4,661달러 정도를 소비를 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 근무를 하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들이 계속 충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핵심 그 소비자 물가지수의 절반이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집세가 부담이 됐고 나머지는 서비스형 소비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티값도 올라가게 되고요. 세탁비, 주차비 모든 게 지금 올라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금리를 450bp 정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용광로처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38개 도시의 지하철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정상 운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한 80% 정도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도 더 늘어나게 되고 이 문제가 우리나라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임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이렇게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그 뉴욕에 모인다 하면 약간 핫해질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 정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상승과 이 고용의 미스매치 문제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그런 이유를 다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으로 좀 해석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 미국의 실업률이 3.3%면 54년 3년 만에 최대 그 낮은 수준인데요. 아무래도 노동과 관련된 압박 강도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2배 정도,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새해 들어서 서비스 소비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숙박이라든지 금융, 보험, 통신 쪽의 임금 상승 압력이 우리보다 상당히 세지는데 특히 그 팬데믹 이전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시니어 계층이라서 55세 숙련된 그 일자리들을 창출했던 고령자들이 이제는 다 은퇴해서 아직 들어오지를 않고 있고요. 또한 이민 감소로 인해서 3D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로 기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들을 많이 좀 축소를 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그 물가 상승 압력은 앞으로 3월과 5월 사이에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핵심 그 CPI 그리고 PC 물가 지수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연준도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5월에 이어서 6월 달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시장이 현재 변동성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정말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일상생활 하기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3월부터 5월까지 그 물가 상승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 오락, 외식 그리고 통신, 숙박업종의 이 경기 회복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실제 상황은 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타임스퀘어 광장의 보행자 수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나 증가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맨하탄을 대표하는 빌딩인데 여기에 입장객 수가 300%나 늘어났습니다. 또 브로드웨이 그 평균 그 수용률도 84% 늘어났고요. 또 호텔, 숙박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86% 늘어날 정도로 뉴욕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카고 같은 미국의 주요 대도시들은 공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사상 최대 관광객이 미국으로 유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고스란히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5월 달부터는 코로나 비상사태가 이제 정식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뉴욕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재택근무를 했지만 이제는 교통이 막히니까 뉴욕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임대료라든지 오피스 가격들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교외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그 뉴욕시 안에서도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되는 게 뉴욕시만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4,661달러 외식비를 줄였고요. 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대체하는 제2의 실리콘밸리라 그러는데 이쪽도 한 3,000달러 정도 그리고 시카고 같은 경우는 2,400달러 정도 외식비를 줄였는데 가장 먼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 의식주라 그러지만 거기는 식이주라 그러기 때문에 식사를 먼저 실시가 되는데 그래서 뉴욕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예약 건수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봄철 되면은 오픈 레스토랑이라서 레스토랑 앞에 가든식으로 되어 있는 그 파라솔 되어 있고 거기도 지금 붐비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뉴욕시 안에서도 테이크아웃도 활발하고요. 배달 수요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주로 이제 찾는
그러니까 푸드점이죠. 뭐 푸드 트럭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도 줄을 설 정도로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외식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는 이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소장님 약간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하게 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여지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경기 회복으로의 첫걸음이 활기를 띄어서 쭉쭉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그 낙관론이 좀 흔들리는 모습도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 희망된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미국 주가에는 진짜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당장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네. 미국 안에서도 메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그 메터스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주시장에서는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서서히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3월 FOMC에서는 터미널 레이트 금리 인상 최종 종점과 관련해서는 5.25%까지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은 그대로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올라가면은 주가 수익 비율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시장도 당연히 조정을 보여주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점은 빅스 지수가 22 전후에서 지금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물가는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물가는 연내 잡힐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믿음은 여전하고요. 또한 그 미국 가계 그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뭐 자산 버블도 없고요. 가계가 더 건전하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상산을 좀 늘릴 수 있다는 효과, 경기를 빨리 회복시키면서 미국 경기 침체를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주시장은 좀 기간 조정이지 가격 조정을 거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나 좀 희망을 가져도 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하루빨리 좀 여러 수치들도 지수들도 안정화를 찾아서 정말 3월에는 이 금리 인상도 좀 종료가 되어서 전반적인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볼 텐데요. 이 중국도 역시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꽁꽁 갇혀서 더 약간 정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좀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받고 있다면서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제조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비제조업 PMI 지표를 보면 모두 5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고 지하철 탑승객 수도 이제 정상 수준까지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도로 혼잡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전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시기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라든지 생활 필수품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중국 경제하고 밀접한 그 자원이죠. 금이나 은, 구리, 철광석, 석탄 가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상산자 물가지수도 정부 통제하에서 꽁꽁 묶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가 경기 활성화 동시에 동시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면서 가격 인상 러시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도 들어갈수록 원자재라든지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따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원화 환율을 절상시키는 건데요. 절상시키면 또 수출 기업이 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주시장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 시장도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사실 저희가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인 만큼 정말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감이 높은 상황인데 그런 영향이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좀 끼치게 될까요? 정말 저희 경제에 좀 큰 피해로.
네, 그렇습니다.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GDP 성장률이 4.1%를 네.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체 수출의 22에서 3%를 차지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중국 수출의 70%는 원부자재라든지 그 부품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중국의 수출 위축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 개선될 기미가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1% 성장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15% 성장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뭐 중국은 작년에 3% 성장을 했지만 올해는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운다고 경기가 이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돈도 풀고 있고요. 부동산 부양 정책도 쓰고 있고 소비주도의 성장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성장률은 한 5.6%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차가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뭐 기계라든지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 화학 쪽에 수요들이 조금씩 살면서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년도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 수지가 472억 달러 적자였는데 올해는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 호재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찾아가는 시점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또 다시 한 번 더 희망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유독 이 중국과 미국의 수출을 많이 좀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 대중 수출 분야에서 회복이 된다면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경제에도 시간차는 있겠지만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바로 이번 주 토요일에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양회가 개막이 됩니다. 해당 이슈를 지금 전 세계가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그 양회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양회라는 것은 뭐 중국의 정치 자문 기구인데 정협이 이제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격격인 전인대가 있습니다. 뭐 전인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개최가 되고서 뭐 중국 전역의 직장뿐만 아니라 각 성시를 대표하는 3,00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 회의인데요. 뭐 형식상 국가 최고 그 권력 기관이지만 뭐 실제로는 중국 정부가 특히 당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고무도장 회의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시진핑 3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성장률 목표를 어떻게 정할지 앞으로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이야기되는데요. 특히 올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3기 하기 1, 2년 전부터 아무래도 당정군의 인사를 대개혁을 했는데 이제 그 전인대 하기 전인 그 이중전회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은 국유기업체들이 중국에서 220만 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CEO들뿐만 아니라 고급 간부들을 싹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규모 인력 수총 작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시진핑 3기 4기를 위해서 당이라든지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 대한 개혁 작업들을 하는데 이 개혁 작업이 어떻게 속도를 낼지 그리고 중국의 반대파들이 어떻게 저항을 할지 그리고 중국의 국유기업, 민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치 흐름 그리고 경제 사이클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세간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엔 좀 유독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나 좀 큰 변화구가 될까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 회의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3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당정이 모두 개편이 되고요. 또 국유기업체를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 중에서 앞으로 핵심적으로 키울 사람이 뭐냐. 그거는 중국에서는 디지털과 관련된 경제라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디지털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뭐 통신 산업이라든지 5G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봤지만 이제는 생산 요소로 보겠다는 겁니다. 생산 요소로 본다는 것은 금융이나
통신이나 전력처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이를 파생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을 지배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 특히 전 세계에 중국의 CCTV가 거의 깔리다시피 했고요. 드론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가 중국산 드론으로다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들을 중국이 다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중국이 앞으로 가공을 해서 이제 관리, 수집 그리고 이거를 다시 생산적인 쪽으로 배분하는 이 모든 것을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해서 전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끔 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극렬하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가 이번 회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 중국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데 무섭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삼국지를 보는 네, 듯한.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는 뭐 어떤 자원보다 조금 더 강력한 무기가 되니까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저희는 또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또 이 위드 코로나 이 첫 해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좀 봉쇄 정책을 펼치다가 이제 바로 위드 코로나 그 첫 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질 GDP의 성장률 목표와 이 경제 성장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좀 달라지나요? 네, 이제 이번 그 주말서부터 중국에서는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에 앞서서 중국은 1월 달부터 2월 달 초까지 지방 정부 31개 성시에서 양해가 개최됐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 소비를 진작시키고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내륙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6% 성장 목표를 제시를 했고 연안 지역은 5%대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추론해 보면은 올해는 안정 성장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큰데요. 성장 안정뿐만 아니라 고용 안정, 물가 안정이 중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시급한 정책 과제가 됐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한 그 성장률 목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그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5.5% 성장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이 그동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눌려놨던 소비들이 보복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2분기에는 이런 보복 수요에 의한 성장률이 급등할 요지가 상당히 크고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뭐 수요 위축 그리고 공급망 타결, 시장 기대 후퇴라는 삼중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5가지 중점 경제 분야를 역점을 두고서 그 지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수요를 진작시키는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임금 인상을 기업들로부터 하라고 압박을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 보급을 확대시켜 주는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80%는 전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대체하라고 지시가 내린 상황이고요.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고령자들이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2050년이 되면은 4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령자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꽃을 피는 시점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시키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을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고 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좀 장려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에 민간 기업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위축이 됐었는데 이제 시진핑의 인민경제론이라든지 공동부유론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잠시 수면하에 접어두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대개방이라든지 외자 유치를 통해서 중국이 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CPTPP라 그래서 환태평양 경제 그 동맹체에 이제 가입하는 문제, 또 우리나라하고는 현재 낮은 단계의 FTA지만 이를 서비스 산업까지 확대시켜준 FTA로 추진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랙스완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위험 관리를 강화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상반기에는 중국 정부가 돈을 풀겠지만 하반기에는 이런 그 돈 푼 게 경기를 자극시킨 데
부실화된다든지 부실채권으로 늘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긴축 정책으로 언제든 전환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해당 목표들도 그렇고 이제 5.5%로 이 실질 성장률을 좀 높게 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말로 이제 올해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보복 수요의 가능성까지도 보여진다라고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 보복 수요뿐만 아니라 이 보복 소비가 좀 찾아오게 된다면 미국에서 그랬듯이 좀 찾아오게 된다면 이 세계 전체적인 경기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워낙 또 중국 힘이 세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도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네, 2008년도였죠. 네. 그 리먼 사태 이후에 중국이 4조 위엔의 SOC 사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와 지금을 보면은 중국의 SOC 사업들은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 주도의 성장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소비 주도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초과 저축을 보면은 2조 한 6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GDP 대비 한 3.5%인데요. 미국이 팬데믹 기간 이후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것은 이런 초과 저축이 GDP 대비해서 10.7%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국은 3.5%이기 때문에 미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보복 소비는 일어나겠지만 미국처럼 세계를 경제를 이끌 정도의 성장 모멘텀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씀씀이가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 여행 쪽과 관련된 내수 소비는 자극시킬 정도는 되겠지만 뭐 세계적으로 해외 수요를 폭발시킨다든지 그리고 반도체 수요를 획기적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은 못 되고요. 중국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건전 소비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수출이 중국이 2분기의 성장률이 급등을 하더라도 크게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미국의 초과 저축량이 정말 엄청났네요. 10%가 넘게.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래도 2분기 성장률을 그냥 반짝 특수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거의 바닥이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저 효과가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소비와 관련된 특수들이 아무래도 중국이 소비 자국 정책을 쓰고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 쿠폰을 지급을 해주고 있고요. 또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1:1 서비스 세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기 때문에 2분기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주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모로 좀 좋은 기운이 불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최근에 중국발 이 반도체 업종에 좀 차가운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기술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말 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정말 동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졌는데요. 그렇게 조금 풀리게 되면 상황이 풀리게 되면 중국의 반도체 경기 역시나 좀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해왔거든요. 한 24조 원 이상 투자를 해왔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경제로 나가면서 세계 그 강대국 패권을 쥐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서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반도체와 관련해서 모든 그 규제 장치를 꽁꽁 묶어놓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의 중국 반도체 기업의 취직하는 문제, 제조업 장비 조달 자체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생산 공장 라인들이 지금 멈춰준 상태인데요. 중국 제조 2025에 의하면은 중국은 반도체와 관련된 작업률을 75%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30% 정도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중국을 대표하는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를 납품하기 위해서 무려 11조 원 규모의 제2공장을 증설해가지고 반도체 생산 능력을 3배로 끌어올릴 예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2022년
2022년 10월 달부터 여러 가지 규제 장치하면서 반도체 생산 공장 그 증설이 지금 멈춰준 상태고요. 기존에 있었던 인력도 10% 정도 축소를 시키고 신규 인력 채용도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대만과 관련된 위협이 더 늘어나면은 러시아처럼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중국 정부의 고민도 여기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다행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수출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보복수가 일어난다면은 아무래도 좀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두 종목들이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업종 중국에서부터 조금 더 좋은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바로 이어서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인대에서 최근에 이제 시진핑 3기를 이끌 지도부 인사도 결정된다 하셨는데 이제 그런 점은 되게 큰 변화가 찾아온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나올 거고 정말 다양한 정책이 나올 텐데요. 저희가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변화가 좀 뭐가 있을까요? 좀 중국 테마적인 입장에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중국을 이야기하실 때는 중국은 정치적 그 사이클이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5년에 한 번 중국에서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뭐 9천만 명의 공산 당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요. 또한 4천만 명 중국을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200만 개 국유기업체 간부들이 싹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안은 혼란이 있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의해서 새로운 그 정책 방향대로 꿀벌 사회처럼 일사불란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5년간 내수주도의 성장, 디지털 경제가 앞으로 5년간을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포커스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당장 중국은 그 소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1조 유엔의 대출뿐만 아니라 180만 명 정도가 부동산과 관련해서 미분양 주택을 껴안고 있었는데 입주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 보증 하에서 이를 추진한다니까 이제 마음 놓고 쓸 수도 있게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뭐 가전이나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 쿠폰을 계속 발행하면서 소비를 자극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자동차 수요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충전 시설들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뭐 니켈과 관련된 수요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인 데이터 이코노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2035년까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데이터로다가 찾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중국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리고 사용하고 유통하는 모든 영역에서 관여를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관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뭐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철도나 그리고 통신이나 이런 쪽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제는 생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국산화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막대한 이윤 투자들이 진행이 되니까 데이터와 관련된 사용하는 금융기관장들 그리고 통신 그리고 뭐 철도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인사이동이 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하반기 부터는 서비스 수요 그리고 온라인 소비, 에코 소비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데이터 경제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인대에서 이 내용을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 이런 그 데이터 이코노미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그 수혜가 어떤 산업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다음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이 그리고 이번에 그 특히나 이 내수 경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집중해야 할 분야는 바로 이 데이터 이코노미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위해서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이러한 영향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저희가 또 추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중간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중국도 이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다 하면 좀 걱정되는 게 이 부동산 버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정말 잘 이행을 해서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고 잘 연착륙이 가능할까요? 네, 중국은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큰 위험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 국유제 그리고 은행이라는 자금을 중국 정부가 쥐면서 이를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토지 매각이라는 연금술을 이용해서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부동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4%까지 높아졌고요. 또한 그 개인들의 그 부채까지 포함하는 35조 원 정도가 부동산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만약 터졌을 경우에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자산 버블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끔찍한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을 뻔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안정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은 여전히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또 디벨로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사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미 깨졌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그리고 시진핑의 국가 권력이 공고해진다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부실 문제를 아무래도 정리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테마주들은 상반기에 반짝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면 거의 통제 정치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국이 의외로 강한 통제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도 위기는 좀 적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 위기가 불어온다 하면 아시아 증시 전반이 흔들리고 또 우리 증시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아시아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이 아시아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매수세와 이 매도세를 정말 잦은 속도로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다시 언제 이렇게 매수세로 돌아와줘서 좀 든든한 자금이 되어줄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연말서부터 외국인들은 국내 시장이 한 7조 원 가까이 매수했고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은 27조, 그리고 일본은 12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최근 2월 달 들어와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더 이상 사지를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아시아가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이 되는데 미국의 제조업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고요. 또 금리 인상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자금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최근에 유럽 시장으로 많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과 주가는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2016년도 이전으로 떨어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신호음이 들리니까 외국인들이 유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이 13배까지 올라가면서 주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자금을 들고 다시 들어오는 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그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그 시점을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선물 시장에서는 60 그 유로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80유로 수준까지 연말에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실적 하락에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 수익 비율은 13배에서 11배 수준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 수익 비율은 10%, 실적은 10% 하락한다면 주가는 20% 정도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우리 시장으로도 외국인들이 다시 유럽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시점이 바로 우리의 그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될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특히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비중을 높이셔도 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오늘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찬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정말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우리 주식시장이 좀 힘든 시간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투자자분들이 이 유럽 시장으로 많이 유출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하반기쯤에는 그 매수세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을 조금 더 고조시킨 것이 바로 중국의 정찰 풍선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정말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진 것 같고요. 저도 좀 불안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 미국이 그 격추한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닐까요? 네, 점점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제 대화 대땅 무드로 이제 전환이 되는 네. 시점에서 정찰 풍선을 날렸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그 군부와 관련된 강경파들이 대화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그 권위를 드러내고 보여주기 그리고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강경 분위기로 간 것은 아닌가. 특히 이 정찰 위성이 소위 말해서 풍선이죠. 정사 풍선. 기상 연구용이라고 했지만 이게 또 지나가는 코스가 미국의 그 탄도 미사일 미니티맨 3가 있는 지역에 사일로로 지나갔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중국과 관련된 국민 여론의 80%는 중국을 상당히 좀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바이든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강경 분위기로 좀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해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원 의장의 그 대만 방문도 예정이 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대만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과 관련된 신규 증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에 한국이 1년 유예를 받았는데 연말에는 분명한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고요. 또 내년에는 대만의 총통 선거 그리고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기 관리를 아무리 잘 관리를 하더라도 신평화 시대로 흘러가긴 힘들고요. 이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문제는 한 2년간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강경한 분위기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온 중국을 그렇게 좋게만 대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도 더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너무 불안하죠. 이런 갈등이 오래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혹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드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이제 갈등 관계에서 조금만이라도 후퇴한다든지 그리고 충돌해서 꼬리를 내렸을 경우에는 권력 자체의 기반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안급지어라 그래서 뜻하지 않게 그 제3의 인물한테 해가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 대중국 압박을 가해질수록 우리나라든지 일본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국이 단체 관광 중단이라든지 유학생 그리고 중국 수입 의존도 높은 히토리라든지 예전에 했던 요수수 그리고 비료 관련된 수출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또 수입 통관을 지연시킨다든지 미국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군사적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한중 관계도 미중 관계가 해빙되기 전까지는 악화 일로에 갈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 이제 3월 달부터 2달간의 걸쳐서 한미가 사상 최대 군사 훈련을 하는데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적 관계에서도 상당한 좀 냉전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좀 불안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더 잘 대처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좀 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위기가 시작이 된다든지 네. 이러면은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이는 손인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같이 창출해 줍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기업인들에게 호주머니가 찢어질 정도로 돈을 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고스란히 투자라든지 소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하지만 아직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고용이 회복되지를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씀씀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성장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 국면에 있고요. 또 미국도 금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점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주시장이 좀 어려움에 당분간 처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외국인이 실제적으로 하반기에 돌아와 준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그 성장 모멘텀을 찾으면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도 이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분석하는 자세로다가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은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미중 갈등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더 잘 접근할 수 있을지 이해가 쏙쏙 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희망을 좀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식시장을 대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소중한 이야기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월간 서울경제TV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질 때면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우리 상황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위치한 상황이 좀 달라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한층 그 위상을 더 올릴 수 있는 그 시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그 앞으로도 월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그 방향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